자, 오늘 페이지 186쪽 챕터 11 구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래서 물을 담아놨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며칠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 처음부터 증발돼서 말라가 버리고 없겠죠. 네. 근데 만약 뚜껑을 열어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약간 수위는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라면 몇날 며칠 지나면 보면 별 수위가 내려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증발이 아예 안 일어납니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증발되는 게 있어요. 근데 증발된 것들이 증발된 수증기들이 다시 물 표면에 들어오는 거의 응축되는 속도하고 서로 같아져 있는, 그래서 거시어 보면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계속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 동적 평형 상태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 이 공기 안의 수증기는 포화되어 있다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대기 중 수증기를 보는데 포화라는 말과 불포화라는 말을 쓸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되어 있다는 뜻은 외계상 보면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포화된 공기대가 빨래를 놔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안 말라. 왜 빨래가 안 말라요? 이해됐어요? 포화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은 거의 증발되는 속도하고 응축되는 속도가 서로 같아요라는 얘기를 쓸 수 있겠습니다. 상대 습도가 100%라는 얘기를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빨래가 안 말라라는 말을 쓰겠네요. 불포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빨래가 마르겠죠. 말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축 기온에 따른 Y축 포화 수증기량을 쓸게요. 공기가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즉 1세제곱미터 정도 되면 공기가 1kg 정도 됩니다. 생각외로 공기가 무겁죠.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10cm 하면 우리 1리터를 하잖아요. 1리터의 공기가 대략 1g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 또는 1kg의 공기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까?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중2 내신에 보면 이것과 유사한 용해도. 그렇죠, 용해 독서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10도씨 포화 수증기량 9.7 나오네요. 20도씨 17.3, 30도씨 포화 수증기량은 30.4가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A라는 공기, B라는 공기, C라는 D라는 공기를 봤어요. A, B, C, D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면 뭐 알다시피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맞닿아 있네요. 이것을 우리는 포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쓰겠고, 상대 수도가 100%인 공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B' 공기, B 더블' 공기, 얘네들 어떤 상태겠습니까? 불포화되어 있죠. 뭐 여기 C' 공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되어 있는 이런 공기들을 포화시키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B', 이거는 불포화되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되어 있는 공기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온도 낮춘다. 그렇죠.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고, 수증기를 좀 더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근데 수증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낮춰볼까 합니다. 어디로? B 쪽으로 온도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키면 B프라임 공기를 냉각을 시키면 B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이제 포화되니까 드디어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요 10도씨를 우리는 그래서 B프라임 공기의 이슬점이라는 이름을 쓰네요. 이슬점 공기가 포화가 막 될 때 기온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그래서 상대 수도가 100%가 되어버리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겠고요. 알겠습니까? 수증기의 응결, 말 그대로 이슬이 만들어지는 그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B의 공기, B프라임 공기나 B2프라임 공기나 어때요? 둘 다 냉각시키면 모두 다 10도씨에서 냉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슬점은 어디에 비례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현재 수증기량 그 자체에 비례되겠네요. 그래서 C' 공기는 현재 수증량이 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즉 20도씨가 되어도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겠고, 반면 B'프라임 공기는 기온은 같지만은 더 많이 냉각해야 더 많이 냉각되어야 10도씨가 되어야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현재 수증량 자체에 비례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B'이나 B'이나 모두 다 B의 온도 10도씨에서 냉각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저기 포화 수증기량이라 써진 거죠? 예, 화수증기량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아, 화수증기량 해가지고 했습니다. 중위 용액을 보면 불포화되어 있던 용액을 온도를 낮추다가 포화시키고 더 낮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석출되는 거 있고, 석출량을 계산해서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C' 공기입니다. 이 공기를 2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이슬이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어디까지? 10도씨까지로 냉각을 시켜봅시다. C' 공기를 10도씨까지 냉각시켰네요. 그러면 10도씨에서는 9.7만 가지고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응결량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수증기 얼마였는데? 17.3인데, 그지? C' 공기는 현재 수증기량이 17.3이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17.3 빼기 냉각된 온도에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되겠네요. 냉각된 온도에서는 9.7만 가지일 수가 있거든 하는 내용이죠. 그게 응결량, 액체 물방울로 떨어지는 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것과 뭐 크게 안 다르죠. 네. 그래서 C'의 공기를 10도씨까지 냉각시켜. 그러면 17.3을 가지고 있었는데 9.7만 포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액체 물방울로 떨어집니다 하겠어요. 단 이거는 공기 1 세제곱미터당의 얘기예요. 만약 이 교실의 공기가 100 세제곱미터인데 라고 한다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지. 이거 안 해줘갖고 틀리면 안타깝잖아. 네. 그래요?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상대 습도라는 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세 번째 페이지에 상대 습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됩니까? 상대 습도를 내는 공식은 뭐 별로 없습니다.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하는 이게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상대 습도예요. 여기서 B'의 공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B'의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2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면 17.3이에요. 근데 B' 공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꼴랑 9.7밖에 안 되죠. 곱하기 100 합니다. 했어요. 대략 한 6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B' 공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9.7로 동일하잖아요. 네. 근데 30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30.4예요. 분모가 30.4, 9.7은 변함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네. 아까 한 60%였던 이제 한 30%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별도의 현재 수증기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기온만 상승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상대 습도가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간단한 거죠. 상대 습도가 높다는 것은 빨래가 잘 말라요, 덜 말라? 얼마나? 더 잘 마르겠죠? 상대 습도가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하루 중 하루 중 아침이었고 낮이고 저녁 때 생각해봤습니다. 맑은 날임에 뭐 별도의 수증기 공급이 없다면은 있을 점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일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별로 수증기라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현재 수증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있을 점이 뭐 변화 없다, 있을 점이 동일하다 이런 공개가 되겠다고요. 근데 기온은 어떻습니까? 하면 낮의 기온이 당연히 올라갈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낮 때문에 상대 습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낮에 빨래가 잘 마르는 이유가 되겠다고요. 불포화된 공기 건조할수록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빨래가 잘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비프라의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겠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상대 습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습도가 증가하면서 만약 이 수준을 도달해버리면 상대 습도 1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온도계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건구라는 온도계고 하나는 습구라는 온도계인데요. 여기 물을 담아놓고 천을 헝겊을 이렇게 매어놨어요. 그래서 물로부터 이쪽에 증발이 일어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충자료 보면 세 번째 페이지 습구의 온도하고 건습구 온도 차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노란색 조그만 표가 있죠? 글자 굉장히 작게 해갖고 보입니까? 네, 상대 습도 표인데요. 습구 온도 15도씨를 한번 볼까요?
그 표에서 찾아보십시오. 습고 온도 15도씨 찾아졌습니까? 됩니까? 습고 온도가 15도씨인데 만약에 건고 온도가 20도씨라고 하자. 그러면 건고와 습고 온도 차이는 5도 차이 나겠죠. 15에서 쭉 연결해서 5도 차이 이쪽에 있는 숫자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 됩니까? 59. 59? 이건 상대수도 59%예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습고의 온도도 15도씨고 건고의 온도도 15도씨래. 무슨 뜻일까? 차이가 없다? 이게 물이 적시다 보니까 이 물이 증발되면서 기와 열을 흡수하니까 습고의 온도는 항상 건고보다 낮아야 됩니다. 근데 같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어.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증발이 안 돼야 되겠죠. 증발 안 된다. 뭔 소리지? 상대속도 100%. 그렇죠. 상대수 100%죠. 오. 그래서 근습고 온도 차이가 0이 되면 이건 무조건 상대수 100%가 잡힙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포화된 데다가 내가 빨래다 두면 빨래가 마르겠냐고. 안 말라요. 증발이 안 일어나요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습고 온도가 17도씨를 줄게요. 건고 온도는 20도씨 똑같답니다. 어떻게 돼요? 17에서 요 3도 쭉 내려와서 되겠지? 얼마야? 74. 74%? 예, 그렇게 읽어주시는 거야.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건구 온도가 24도씨고 건습구 온도 차이는 4도 차이를 줄게요. 뭔 뜻이야? 저기 습구가 28도니까. LI 네. 건구 온도가 24도씨래. 그리고 건습구 온도 차이는 4도씨를 줬어. 아. 습구는 몇 도씨예요? 25. 그럼 20도씨가 돼야죠. 아까 말했잖아. 습구는 착각. 예, 습구는 그래서 습구 온도가 20도씨입니다라는 말을 안 주고 건구 온도를 24도씨, 건습구 온도 차이는 4도씨를 주어요.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 네. 얼마요? 20도니까 40이니까 69. 예, 69%.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요 포화수중이와 복사해서 좀 멀어질수록 상대수는 자꾸 낮아져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바로 알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건습구 온도계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수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 하는 내용은 중3 내신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1학년이 시험 범위 들어가면 뭐 별거 없는데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오는 숙제는 여러분한테 중3 내용으로 프린트가 나갈 거란 얘기죠. 뭐 그 정도쯤 이야기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지표에 있던 공기를요 상승을 시켜볼게요.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기압은 낮아져요. 그래서 공기를 상승시키면 이 공기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상태다 보니까 공기가 팽창됩니다. 다른 공기를 밀어내고 팽창되는데요. 이런 팽창을 단열 팽창이라는 이름을 써요. 별도의 에너지 공급 없이 지가
주변보다 압력이 높다 보니까 팽창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렇게 단열 팽창하면 아직 여러분이 연력학을 공부 안 해서 그런데 기온 하강. 예, 기온이 하강 떨어집니다. 자기가 일을 한 만큼 자기의 내부 에너지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기온 하강 그러다가 이 시점에 도달. 도달하면 이제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죠. 응결이라는 것은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입니다. 그 액체 물방울이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네요. 그것을 우리는 구름의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만약 공기 상승 없이 복사 냉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온 하강해서 수증기 응결이 되면 상승 없이 그럼 여기서 그대로 액체 물방울이 형성되면 안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개하고 구름은요 결국에 공기 상승이 있었냐 없었냐 이 차이만 가지고 하면 되겠다. 설명해 주십시오. 결국에 구름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공기를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결국엔 공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표의 불균등한 발열. 여기서 한낮이에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네요. 누가 더 빨리 가야 될까요? 육지. 그렇죠. 그래서 육지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물론 그것을 외국 위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오는 해류풍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표의 불균등한 가열이 있었을 때 공기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산타. 예,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나중에 뭐 팽현상 이런 걸로 공부해야 되는데, 예,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산이 막혀요. 산 쪽으로 지나갈 수 없잖아요. 뭐 터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상승하다가 구름 만들어지고 빗 떨어지고 그 뒤로 넘어가서 훨씬 고온 건조해지는 팽 현상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고기압하고 저기압 중에 상승기가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저기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 기류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나중에 온대 저기압을 여러분한테 가르칠 건데요. 그래서 한랭 전선 뒤, 온난 전선화. 예, 온난 전선 앞에서 각각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데요. 한랭 전선 뒤에서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립니다. 반면 온난전선 앞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릅니다. 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것은 상승 기류가 매우 강해요. 급하게. 원. 이쪽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그래서 한랭전선 뒤쪽에는 공기를 빠르게 상승시키다 보니까 전반은 적운형 구름이 생성되고요. 온난전선 앞쪽은 옆으로 잘 퍼진 상승률 강하지 못한 지친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과 5번이 나중에 온대 저기압이라 하는데요. 온대 저기압에서 한랭전선 뒤쪽에서 일어나는 온난전선 앞쪽에서 일어나는 이게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어렵다는 뜻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째 페이지 보면 구름의 종류 켜켜이 쌓여서 저군형 이 적자가 이제 쌓일 적자 되는 거죠. 반면 상승률이 약할 때 낮은 구름, 난층운, 조금 더 중층운, 높게 있으면 고층운 뭐 이런 식으로 구름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봐요. 구름의 종류가 나오죠. 뭐 아주 높은 구름은 뭐 권군 뭐 이런 이름을 쓰겠고요. 그래서 그런 권군 걸릴 때는 뭐 태양 주변으로 햇물이 또는 달 주변으로 달물이 뭐 이런 것들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화순기한 곡선 이런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포화돼 있다 했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불포화야, 과포화야? 불. 이건 불포화돼 있겠고요. 이쪽에 있으면요, 이건 과포화라는 힘을 써요. 0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 빙정, 이건 고체 얘기하는 거예요. 빙정의 포화순기라는 요 그림이 나오고, 과냉각 물방울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영하 20에서 40도 정도 되면 물방울이 아직 안 얼은 과냉각 물방울이 있고요. 주변에 수증기도 있고요. 그리고 빙정도 있네요. 과냉각 물방울은 당연히 액체고요. 빙정은 고체입니다. 수증기가 나머지 기체가 되겠죠. 이때 현재 수증기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여기 사이에 걸려 있어요. 요 수증기는 그래서 과냉각 물방울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될 때 수증기가 여기 있으면 불포하잖아요. 과냉각 물방울에 수증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냉각 물방울 중에서는 주변 수증기가 불포화되어 있고요. 반면 빙정 입장에서는 요 라인에 위쪽에 있으면 과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 빙정 입장에서는 수증기가 과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빙정 입장에서는 과포화되어 있습니다. 좀 아직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과냉각 물방울 입장에서는 불포화되어 있으니까 증발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포화되어 있으면 빨래가 안 마른다 했잖아. 네. 불포화되어 있으면 빨래가 마르고 액체 물방울이 수증기로 증발이 납니다. 그래서 과냉각 물방울 중에서는 수증기로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되니까 물방울의 크기는 감소하겠죠. 이해됐어요? 네. 반면 빙정 입장에서는 수증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빙정 표면에 달라붙어서 빙정을 키우네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고 빙정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빙정의 크기가 증가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빙정의 성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대로 내리면 눈으로 떨어질 것이고 가다가 녹으면 찬비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대지방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빙정설이라는 이름을 써요. 중2한테 가르치면 좀 많이 난도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물방울 차에서는 증발대 1이 나오고 그래서 물방울 크기는 감소하고 눈의 크기, 빈결 크기는 점점점 커진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낙하라는 걸 가르쳤잖아요. 네. 자유낙하의 가장 중요한 제조건 뭐였습니까? 공기저항. 그치, 공기저항이 없는 거예요. 공기저항이 없으면 질량이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같은 가속도를 갖고 같은 속력으로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 두 물체가 한 놈은 위에 있고 한 놈은 아래에 있고 둘이 동시에 자유낙하면 이 둘이가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요, 자유낙하는 말 그대로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세상에 그래요? 아니요. 공기저항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낙하할 때 질량 작은 놈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중단 속도에 도달하고 질량 큰 놈은 무거운 놈은 더 빠른 속력으로 중단 속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요 구름 안에 크기가 작은 물방울도 있고 크기가 큰 물방울도 있어요. 종류가 다양하다 할게요. 작은 물방울은 천천히 낙하하고 있는데 큰 물방울은 더 빠르게 낙하하다 보니까 서로 뭉쳐버릴 수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더 빨라져요. 네, 뭉치면서 질량이 더 커지다 보니까 더 큰 물방울이 되고 또 낙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병합설이라는 이름을 쓰며 얘는 열대지방의 따뜻한 비를 설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여기는 빈점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병합설로 설명할래 또는 빈전설로 설명할래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병합설로 비가 내리려면 구름 안에 액체 물방울의 종류가 다양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은 크기 물방울이 있어야 될까요? 다양해요. 다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뭉치고 하면서 떨어져 내리는 입니다. 자, 오늘은 뭐 구름 및 강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6페이지나 하는 내용이 있네요. 보통 4페이지나 되는데 그죠? 네. 항상 하지만 보충자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이 책을, 세페 책을 전부 꼼꼼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큰 아웃라인을 빼내는 잡아드렸습니다. 알겠어? 자잘한 것들 읽어주시고 그 다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